이 지도는 중국의 역사 부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의 역사 부도를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우리가 쓴 고조선 대륙의 지배자였던 책에 그대로 옮긴 건데요. 중국 사람이 자기네는 만리장성 끝이 여긴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이병도 박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낙랑군이 있고 여기가 장성 끝이라고 하고 여기에 갈석산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성의 끝이 이병도 박사가 여기까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장성을 이었어요. 자, 이런 역사 부도가 나와도 한국 학계에서는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왜? 장성 끝이라고 이병도 박사가 논문에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입니다. 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이 이런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그 논리가 오히려 동북공정을 지금과 같이 도와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처음에 만리장성, 정통적인 만리장성은 여기예요. 그러다가 여기 연진장성을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장성이다 얘기했다가 중국의 단동에 있는 그 고구려의 박작성을 갖다가 벽돌로 성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소위 호산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만리장성 끝이다 이렇게 하더니 최근에는 이쪽에 하얼빈 뭐 이쪽에 있는 북만주에 있는 이 지역까지 만리장성을 연장시켜가지고 지금 만리장성이 아니고 거의 뭐 사만리장성 정도가 지금 되어버렸죠. 이것의 단초를 준 것이 바로 한국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현장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낙랑군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다 돌아댕겨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낙랑군, 그러면 여기에 평양의 낙랑이라는 것은 뭐냐 도대체? 여기는 그러면 낙랑군이 아니고 뭐냐? 자, 여러분 우리 역사 교과서 잘 보시면은 낙랑이 두 개의 낙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낙랑군이고 하나는 낙랑국입니다. 낙랑국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라는 내용을 아시죠, 여러분?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왕자가 남쪽으로 내려서 낙랑국에 왔을 때 낙랑국 왕이 북쪽에 있는 거기서 온 왕자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고구려의 남쪽에 낙랑국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낙랑국의 실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낙랑국은 AD 32년에 고구려에 의해서 망합니다. 뭐 고구려 망하는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낙랑공주가 나라보다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가지고 자명고를 찢는 바람에 자명고가 울리지 않아서 고구려가 쳐들어오는 것을 모르고서 이제 결국 고구려에 망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AD 32년에 낙랑국이 망합니다. 바로 고구려의 남쪽이었다고 하면 바로 이 평안도 일대가 되는 것이죠. 한사군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한사군과 한사군의 낙랑군과 낙랑국이 같은 지역에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위치할 게 아니죠. 낙랑군이 없든지 낙랑국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계 유물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중국계 유물이 나오는데 전한 때 한사군이 설치됐으면 낙랑군이 그때 설치됐으면 이 지역에서 전한 때 유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한 때 유물은 없어요. 후한 때 유물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중국 잘 아시죠? 전한, 그 사이에 왕망이 세웠던 신나라가 16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광무제가 세운 후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초기 상국, 그 다음에 위나라, 진나라 이렇게 되죠. 진나라 때 돼서야 낙랑군이 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평양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한 때 유물은 없이 후한 때 유물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본 것 같이 복리죠. 이 복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실입니다. 오늘 하시면. 그래서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진흙으로 감싸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상대 쪽에 보냅니다. 낙랑 일대에서 사실은 낙랑이라는 이름이 나온 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낙랑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저 착지에서 낙랑이라는 유물이 나와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근데 대거 낙랑 지역에서 복리가 나오고 이 복리는 이미 일제시대 때 95% 이상이 가짜라고 판명이 됐어요. 왜? 이게 몇 개가 나타나니까 조선총독부에서 이것이 혹이다. 이것이 나타나면은 결정적으로 여기가 낙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서 복리를 하나씩 가지고 온 사람한테 150원이라는 거금을 현상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복리를 만들어가지고 가짜. 이게 뭐 가짜는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가짜고 이것은 엉터리다는 것이 일본 학자들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1977년대 임든태수의 그 인장이 요소 지역에서 발굴됩니다. 최근에 1977년이니까 오히려 임든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발굴된 것이 아니고 요소 지역에서 발굴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낙랑군의 존속 기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 전환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식민지가 본국에서는 본국이 망하고 몇 나라가 바뀌었는데 만리밖에 떨어져 있는 이 식민지가 여기에서 혼자서 422년간을 존속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본국의 전한이 망하고 신나라 망하고 후한 망하고 삼국 망하고 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식민지가 혼자 살아남았다. 물론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토착 세력하고 뭐 합쳐져 가지고 뭐 이행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중국계 유물은 뭐냐? 중국계 유물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중국계 유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저걸 찾아야 됩니다. 자, 평양 일대에서 중국계 유물이 발굴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섣불리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중국계 유물은 뭐냐? 뭐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뭐 윤내원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후한 시대에 광무자가 일시 점령했던 거기 때문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역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많은 중국인 포로들을 고구려와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 외에 또 많은 기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대에서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 전부 동쪽으로 옵니다. 옛날에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혹독하게 백성을 다루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동쪽으로 와가지고 뭐 신라까지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죠. 그래서 진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그런 얘기들이죠. 자, 이런 이주민들이 전쟁이나 기근을 피해가지고 내려오고 중국인 포로들을 갖다가 잡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구려 때 계속 일어나죠. 실제로 삼국사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천왕 3년에 낙랑군 2,000명, 현덕은 8,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 했냐? 이치 평양에다가 안치했다 이 얘기예요. 왜 평양에 안치했겠어요? 당시로서는 서쪽 경계였던 뭐 여기가 됐든지 하여튼 여기가 됐든지 서쪽 경계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포로 수용소는 국경 가까이 두면 안 되죠. 자, 그 외에 뭐 요동, 현도의 1만 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중국계 포로들이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미 이 얘기는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이 대동강 남쪽에 있는 토성리라는 그 지역은 불과 700m 곱하기 700m 크기밖에 안 됩니다. 성이.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일본 학자들이 오히려 여기는 낙랑의 군치로 있을 수 없는 지역이다. 제가 사진은 몇 장 갖고 왔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보면 그냥 펀펀한 구릉지대예요. 그런 구릉지대에다가 그런 도읍하고 성을 쌓았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미 이제 낙랑군의 군치가 아니라는 것은 당시에 일본 학자들도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다쇼키나 이런 식민사관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돼가지고 이 지역이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계 유물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사군을 여기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중국의 사서는 분명히 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한사군설, 한사군 북부설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하는데 왜 우리 교과서는 바꾸지 못하고 또 우리가 왜 이것을 책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가?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이 있죠. 바로 해방 후에 그 주인공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에 역사의 주인공이 나라를 찾겠다고 갔던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해방 후에 주역이 되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해방 후에 우리 역사를 만든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자, 해방 공간에서 두 가지 할 게 있었어요. 첫째는 30년 동안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글을 조선어를 가르쳐야 됐습니다. 또 하나 일제 시기에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공간에 보니까 역사를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감 박은식 선생이나 단재 신천 선생 같은 민족주의 계열 학자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남쪽에 나와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 학자들은 다 북쪽으로 가버리고 남쪽에서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일본에 가서 일본 대학에서 일본사의 연장인 한반도사를 연구했던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누구냐? 이병도 박사나 신석호 박사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두 분들은 여러분 과거를 아시죠?
일본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회의 편수관을 지녔던 그 사람입니다. 조선사라는 것이 뭡니까? 한국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일본식의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조선사입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의 편수관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말살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주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교 학생들한테 우선 역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만든 것이 역사교원 양성소를 만듭니다. 역사교원 양성소라는 걸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선생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병도 신석호 이런 분들이 가르치죠. 자, 그 가르치는 역사가 어떤 역사겠어요? 스다시오 기치에서부터 시작돼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식민사관, 그 다음에 이대에 있던 이병도 박사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가르치게 되니까 거기서 배운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똑같은 역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방 후에 대학이 많이 생기게 되죠.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다시오 기치 일대, 이대 이병도 신석호 식민사학자들의 제자,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똑같은 식민사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대학의 사학과 교수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다 식민사학의 굴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학문의 권력화, 학문의 독점화를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는, 또 자기의 이론과 맞지 않는 역사는 부단하게 저건 재하사학자고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학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서 최종적인 목표가 대학 교수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그 선생들한테 하나 빗맞으면은 영원히 강단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생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학과의 두 개 학과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박사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국어국문학과하고 한국사학과예요. 다른 학문, 예컨대 경제학 이런 거는 선생이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은 저기 외국에 가가지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이런 데 나오면은 얼마든지 한국에 가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사 전공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선생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외에 가서 예일, 하버드 가서 한국사 배워봐야 여기 와서 쓰이질 못합니다. 선생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 학문의 풍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하는 사람들은 선생의 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얘기에 벗어나면은 그 학생은 영원히 추방이 됩니다. 이것이 학문의 카르텔을 형성해왔던 불행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왔던 것이 재밌는 것은 해방 후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왜? 독립운동사가 부각이 되면 그 사람들이 친일 행정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1980년대 되어서야 독립운동사가 대학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자, 1980년대가 되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옛날 지도자급 인물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독립운동사를 새로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의 증언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거꾸로 일본의 재판 기록, 일본 사람이 남겨준 기록을 가지고 거꾸로 독립운동사를 재생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이렇게 망하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이죠. 단재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로 망하면은 100년을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45년 나라는 찾았지만은 역사는 찾지 못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우리 역사의 흐름 안에서 우리 역사를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 최근에 와서 이런 얘기들이 부상이 되고 또 학계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1세대에 있었던 그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지 한 10년, 15년씩 됐어요. 그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대학에서 전부 다 정년퇴임 하거나 지금 정년퇴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중심이 된 그 사람들은 이병도 박사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민사관의 논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은 조금씩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되는 것이지 불과 한 5년,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게 되면은 저쪽 사람들이 주류사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것은 이단이다, 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학문의 도금하고 권력
도덕적인 이런 세대들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가 차차 수정이 될 겁니다. 우리들의 세대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역사로 망하면 100년을 망한다고 단재 선생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만큼 역사는 한번 잘못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는 달리 배우고 있지만 참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부끄럽고 힘듭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역사책하고 실적인 이런 역사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이것을 너희 외워가지고 답안지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찾아가는 이런 일에 상당히 이제 많은 힘을 들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역사가 제대로 바로 서고 올바른 역사로서 정립되는 그날까지 아마 이런 우리의 역사를 찾는 행각은 계속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동북공정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역사가 사실은 이런 식민사관을 구축하지 않는 한에는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역사고 거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항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또 우리의 숙제로서 남겨두고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